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사증후군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불리우며 각종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는 현상을 한 가지 질환군으로 개념화시킨 것입니다. 인슐린에 대한 인체의 저항성 및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대사 이상과 임상 양상을 포괄하여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질병군이 전문가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으나 1988년 제럴드 리븐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증상들이 가진 공통적 요인이 바로 체내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잘 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X증후군, 심장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심지어 리븐 증후군이라까지 명명을 했지만 10년 후인 199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대사증후군으로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유전이라든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복부 비만 등으로 아주 다양하며 일단 발병하게 되면 고혈압, 혈전증 같은 심혈관 질환 혹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끝없는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의 기본 원인은 체내의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있더라도 그 비정상적인 저항성 때문에 고혈당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인슐린의 농도만 계속 높아지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한 증상으로는 혈당의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높아진 혈당 수치, 지질의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중성지방이 증가되거나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저하된, 그리고 나트륨 성분의 증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혈압, 그리고 마지막이 복부 비만 등이 손꼽힙니다. 미국의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째, 복부 비만으로서 허리 둘레가 남성인 경우는 서양인의 경우는 102cm, 동양인은 90cm, 여성인 경우에는 88, 동양인은 85cm 이상인 경우. 둘째, 중성지방 수치가 150mg/dL 이상인 경우. 셋째, 고밀도 지단백 또는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이 남성의 경우 40 미만이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50 미만인 경우. 넷째, 공복 시의 혈당이 100 이상 또는 현재 당뇨병을 치료 중일 때. 마지막으로 다섯째, 혈압의 수치가 수축기에는 130 이상 또는 이완기일 때 85 이상인 중에서 이 5가지의 지표가 가는데 3가지 이상이 이미 기준치를 넘었다면 그 사람은 대사증후군에 걸렸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성의 경우는 40대부터 환자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고 여성은 50대 이후부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일단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되면 다양한 동반 질환이 발병할 위험도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1차적인 치료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1년 동안 5 내지 10%의 체중을 감량을 하도록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며 식사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관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5가지입니다. 첫째, 허리살을 빼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부 비만은 허리 둘레를 동양인 기준으로 남자인 경우는 90cm, 대략 한 36인치 이하입니다. 여성은 85cm, 한 34인치 정도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셔야 합니다. 셋째,
공복 시 혈당은 100 미만의 정상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넷째, 혈압은 130에 85 미만의 정상 수준으로 낮추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성지방, 우리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해서 TG라고 표현되죠. 이것은 15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부 비만의 위험성과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만이 가장 근본적 원인이므로 적절한 체중의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 육체적 환경을 잘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도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비만을 가진 사람이 규칙적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와 동반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일주일로 한 사람은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에 해당합니다. 등 가벼운 조깅은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압을 개선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복부를 중심으로 한 살 빼기입니다. 허리둘레를 줄이면 내장 비만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식사 습관으로는 우선 탄수화물 섭취를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50% 미만으로 낮추어주며, 탄수화물은 단순 다당류의 탄수화물보다는 정제하지 않은 곡류로 만든 빵이나 제품, 현미 등이 좋고, 설탕은 정제하지 않은 흑설탕을 선택해서 칼로리를 감소시켜주고 저지방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복부 비만으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지방질은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것과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의 두 가지 경로로 공급됩니다. 자, 먼저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방질의 종류, 또 다른 지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 각각 구조와 그 기능이 특이합니다. 몸 안에서 지방질의 움직임 중에서 지금 그림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콜레스테롤인데요. 그 콜레스테롤이 저 둥근 원고 안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의 이동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림의 중간에 보시게 되면 삼각자 같이 보이는 게 이제 간을 형상화시킨 건데요. 저게 몸에 흡수된 음식물로부터의 콜레스테롤인지 몸이 합성해내는 콜레스테롤인지 그게 어떻게 대사되는지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집적된 것이 저 동그란 그림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게 고밀도로 콜레스테롤이 집적됐다 해서 HD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좀 중간에 옆에 있는 것이 LDL인데 이건 저밀도 지단백인데요. 그 기능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간으로부터 온몸에 혈관을 통해 온몸에 콜레스테롤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 LDL입니다. 마치 유조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몸에 많은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니게 해서 심장병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거는 좋지 않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오히려 몸속에 다니는 콜레스테롤을 고밀도로 집적해서 간으로 회수해 가는 거라서 청소차 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HDL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은 이렇게 4종류의 지방질을 수치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파란불에 해당되는 4종류의 수치가 곧 안정권을 뜻하며 노란불 부분의 수치는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고 마지막 오른쪽에 빨간불 부분이 수치가 만약에 나에게 나타난다면 이미 병적인 상태로 진입한 것이므로 생활 습관의 개선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해드린 대사증후군을 보더라도 우리 몸의 질병은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결국 부적절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이 대사증후군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혹시 내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비만 유전자에게만
모든 원인을 다 돌려버리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건강에 빈익빈 부익부는 유전자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소수의 유전적 질병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유전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자기 관리가 또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사증후군은 많은 질병의 위험과 관리도 복잡해지므로 개인 혼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사실 적절하지 못합니다. 즉, 주변 상황의 악화와 질병에 도달하는 과정이 다양하면서 밀접히 관계를 가지므로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 및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관리 서비스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른바 스마트한 예방, 스마트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그 요인들을 그림으로 단순화시켜 보면 먼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인 병원체, 환경 요인, 그리고 환자 자신인 숙주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검사와 이에 근거한 질병의 예방과 대응 방안은 바로 숙주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요인들을 관리하되 각각을 나눠서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전반적으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의 요인을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관 질환이 없더라도 어찌하다 당뇨병이 생겼는데 관리가 부실하여 없던 혈관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사증후군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수년간 방치했더니 혈관 질환, 대사 질환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수한 유전자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병을 앓게 될 잠재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데, 질병은 유전자의 영향도 크지만 그렇다고 유전자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젊고 건강할 때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더 심하게 악화되기 전부터 충분한 관리와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까지 대사증후군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